구글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구글이 아주 핫한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이 구글에서 이챗 GPT의 대항마로 지금 테스터들에게 공개해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AI 챗봇 이 바드가 어쨌든 구글에서 지금 던져놓은 이슈인데 이상한 검색 결과를 이야기를 해준 게 지금 드러나면서 아주 지금 이상한 상황을 구글이 직면하게 됐습니다. 거의 구글의 종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구글 검색이 틀릴 수가 있어 저렇게까지 잘못된 검색 구글 기반의 AI 챗봇이 저 정도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서 구글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뭐 이러다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괜히 이제 챗 GPT가 워낙 뜨거운 시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이 설익은 상태에 있는 AI 챗봇을 지금 던진 거죠. 그래서 테스터들이 또 얼마나 또 꼼꼼하게 체크를 했겠어요. 그래서 뭐 사례 몇 개가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것까진 가져오지 않았고 엉뚱한 걸 결과를 검색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단 챗 GPT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고는 있는데 이 챗봇 바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헛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구글 주가, 알파벳 주가가 흔들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빠진 게 그러니까 어제 시장 그 전날 이틀 전에 7%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또 4%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틀 동안 지금 16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어요. 200조가 이틀 동안 200조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감소한 시총 감소액으로 치면은 지금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 놀란 거죠. 안 그래도 지금 AI에 대한 열풍 자체가 조금 거품이 많이 껴 있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에 챗 GPT가 워낙 뜨겁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재작년 강세장 때 그 메타버스 주목받았을 때 갑자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막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꾸고 난리치고 딱 그때 상황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너무 지나친 관심은 항상 이렇게 거품을 만드는구나 라는 점을 이번에 또 이 구글 이슈를 통해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 약간 트렌드적으로 바라보시고 AI 관련 종목들, 관련 코인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들 늘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 지금 고점 대비 비교하면은 사실 뭐 다 많이 빠져 있지만 뭐 사실 한창 강세장에서 한창 메타버스가 주목받았을 때 금방이라도 디센트럴랜드나 이 샌드박스 같은 플랫폼 중심으로 뭔가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벌어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AI 챗봇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챗봇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떤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 오류 같은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라보시면서 AI 이슈는 좀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까지 이렇게 진짜 이거는 거의 두들겨 맞은 거죠. 예,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미국 정부는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제 뉴욕타임스 기사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AI 개발 아니면 양자 컴퓨터 개발 이런 기업들,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 투자를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행정명령 형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뭐 군사나 정찰 이슈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 뭐 AI, 첨단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전면적으로 투자를 금지하거나 꽤 빡세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소식통 발언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계획 보고 의무 이거를 꽤 빡세게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AI 이슈, 첨단 반도체, 또 양자 컴퓨터
근데 블록체인이 쏙 빠져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에 내달리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적 미국이란 나라 지금 현재 2023년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 같지 않은 모습들 여기에 어리버리치고 있는 행정부 뭐 지금 뭐 트럼프 미국이란 나라도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재선 나오려고 그러지. 트럼프도 치맥기 있잖아요. 바이든 치매 있는 거야. 뭐 지금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치매 노인들 둘이서 지금 권력 노름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게 나라가 희한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바마는 본인의 어떤 이런 통찰과 집념 같은 게 있어서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오바마의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호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평이라기보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또 다시 재선에 나오려는 이 트럼프나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 이 두 대통령의 모습을 전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도 진짜 맛이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슈도 그래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거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이 돈의 흐름 같은 걸 쥐어가지고 어떤 경쟁자의 성장을 막아보려고 하려는 건데 이게 뭐 되겠어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여러모로 꼭 이 이슈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암호화폐 규제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맛이 가도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된 상황들 특히 이제 벌써 재작년인가? 재작년 1월이었나요? 그 의회 점거 사태 진짜 웃기죠. 예, 미국에서는 지금 막 미국 내부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이 전쟁 관련 정책 전문가들 이런 학계에서는 캐나다 정부에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내전이 발생해서 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책도 많이 지금 출간됐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미국 주변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전 조금 재밌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쉽게 붕괴가 되진 않겠죠. 그렇겠지만 이런 말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뭔가 시대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시빌 워, 내전. 이 생각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쟁이 진행 중인 단계, 유사 전쟁 단계, 뭐 내전 단계 이렇게 학계에서 데이터적으로 분류하는 그 레벨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년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1년에 뭐 20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뭐 내전 가능성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뭐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용어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런 데이터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내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론의 베이스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지금. 재밌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도 자꾸 헛발질하고 이 암호화폐 규제 이슈는 우리는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라보고 있으면 재밌게 어떤 상황들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들 포함해서 포착되고 있다. 뭐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재밌어요.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 양상이라는 게 구글이 지금 검색 점유량이 92%,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검색 점유량은 3%에 불과합니다. 이 미국에서 요즘에 챗 GPT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빙이 검색 결과가 괜찮대요. 구글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검색 퍼포먼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빙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빙을 써야 할 이유, 굳이 구글을 안 쓰고 빙을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챗 GPT가 꽤나 이게 임프레시브한 어떤 인상을 남겨주면서 아, 빙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빙에 챗 GPT가 탑재가 돼서 빙 검색 결과를 AI 챗봇이 검색을 결과를 내어주는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면, 그런데 더더군다나 구글의 AI 챗봇 같은 경우에 또 뻘짓을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MS가 지금 장사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S가 이 AI 챗봇 활용한 검색 시장에서 어떤 판도, 이 판때기를 바꾸려는, 뒤집으려는 시도, 이 3%짜리가 92%짜리를 이겨내려는 그런 시도가 어느 정도는 지금 먹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드,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헛소리를 해버린 게 지금 알려지면서 구글의 미래 경쟁력, 이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 검색과 관련해서는 거의 하나님 다음에 구글이다. 그러니까 구글, 갓 구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런 어떤 구글이 가진 상징성에 스크래치가 꽤 강하게, 그것도 야심차게 던진 AI 챗봇, 이 대항마, 바드의 헛짓, 뻘짓,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아주 지금 이 검색 분야 판도도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과 MS 이런 빅테크들이 뭐에 중심축을 세우고 있는지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가장 핫한 건 챗봇이죠. 챗 검색, 그러니까 AI 검색 이슈가 있고,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블록체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사활을 걸고 있고 구글이 제시한 양자 컴퓨터 어떤 상용화까지 이제 10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제시한 목표 기간에서.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2020년대, 2030년까지 그런 시기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호님 어서 오세요. 허선재님도 오셨네요. 네, 디센트가 잘 다들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이제 발표가 된 미국 고용시장 상황은 사실 예측치보다도 잘 나와줬고 전주 대비해서도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도렐리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러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더 강하게 해석이 되면서 사실 시장의 어떤 약세 분위기에 반전 재료로서 활용되기에는 약했던 그런 소재로 지금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2월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CPI 데이죠. 그래서 2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16일 밤 10시 반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월간 대비로, 전월 대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12월치가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근데 지금 플러스 0.5%로 예측이 돼 있어요. 예측치 수준대로 나오면 시장은 더 움츠러들 겁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월에 마이너스 0.5였던 게 예측치가 0.4예요.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의 어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치대로 나와주거나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이제 하방 압력을 받겠죠. 매도 물량이 던져질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예측치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봐야죠. 예측치가 좀 빗나가게끔 나와주면 시장이 안도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황 자체가 지금 어쨌든 동계 시즌이었고 미국의 어느 어마어마한 한파가 지금 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상황과 분위기들 조금 놓고 바라보시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비트코인 차트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일단 22,000달러까지 깨지면서
이게 지금 사실 월간 차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19,800달러까지 2만 달러 아래로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빠질지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반등할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다음 주에 예고돼 있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풍기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캡틴 파이빅은 삼각 수렴 패턴이 지금 잘 완성되면서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빠져서 이 추가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같은 4시간 차트 기준인데 이거는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데 이건 지지 테스트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칼레오거든요. 칼레오가 무슨 받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3만 달러까지. 그래서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지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 패턴을 보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지금 패턴을 보고 있는 거죠. 좀 다르게 같은 차트를 놓고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건 캡틴 파이빅이 앞서 4시간 차트 분석에 이어서 일간 차트, 데일리 차트를 분석을 한 건데 그래도 데일리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긍정적인 거예요.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갔고 이미 뚫고 올라갔죠. 1월달에 잘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면 간다. 받아주면 2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25,000달러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5,000달러가 지금 200주 이동평균 200주 이동평균이 24,800달러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모든 강세 랠리 포물선형의 어마어마한 강세 랠리는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역사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월달에 급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5,000달러 부근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25,00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다만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트레이더 앨런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건데 2013년에서 2017년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길게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랠리하고 더블탑 패턴 확인하고 바닥 찍고 더블 바텀 확인하고 급반등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고점 때 이게 4월이고 이게 11월이겠죠. 2017년부터 랠리 한번 하고 상단에서 더블탑 패턴 확인하고 고꾸라졌는데 이번에 작년을 거치면서 더블 바텀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급반등이다. 강세장에 이제 진입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 차트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볼수록 지금 느껴지시죠? 제가 왜 4시간 차트부터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혀가는지 4시간 차트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추가 폭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간 차트로 가니까 그래도 조금 아직 괜찮아. 기대해 볼 포인트가 있어. 주간 차트로 바라보니까는 완전 다른 거죠 지금.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23,400달러 저항이 참 견고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1월달에 급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막혔던 거죠. 그래서 2월에는 오히려 더 빠져서 22,000달러까지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인데 이 구간 그러니까 작년 6월 저점 확인 이후에 빠졌다가 그래도 저항을 맞아둔 뒤에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 이게 지금 19,800달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후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선 지지 받아줄 거야. 왜냐하면 이쪽 상황에서 지금 매물대가 두텁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가고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 구간 저항 매물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 자체가 빠지면 2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고 다만 이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 그쵸? 일단 올라서 줬기 때문에 이게 이 19,800달러 부근이 지지라인으로만 잘 작용해 준다라면 받고 올라선다. 어디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23,400달러 그 이후로는 2차적으로는 24,800달러 200주 이동평균까지 그러고 나면은 수월해진다. 어디까지? 3만 달러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고 나면 좀 수월해진다.
뭐 요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부터 데일리 그리고 주간 차트, 월간 차트까지 봤을 때 이런 종합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바라보시고 특히 이제 상반기 전략 짜실 때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닥터 프라핏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시세를 잘 봐요. 잘 적중도 많이 시키고 시세를 잘 보는데 지금 완벽한 리테스트 지점 저점 라인이 21,100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1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한 다음에 한 달 안에 42% 반등하는 상황 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달 안에 지금 25,000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워낙 이렇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거시경제 환경도 지금 지금 뭐 연준 또 저렇게 난리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뭔가 이렇게 예단해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점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더리움이 슬슬 주목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다음 달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테스트넷 런칭도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까지 스테이킹 출금과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처리하는 방법, 출금 활성화 일정, 뭐 그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이슈가 지금 스테이킹 돼 있는 이더 2.0에 스테이킹 돼 있는 이더가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면 이제 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어쩌면 이걸 기준 이게 오히려 더 지분증명 전환의 어떤 마침표 좀 단기적인 마침표 하나의 마침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로 시세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슬슬 그래서 약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지금 또 이더리움을 위해서 좀 털어대고 있어요. 입을 좀 털어대고 있는데 조셉 루비는 뭐 그냥 이더리움 핵심 관계자죠. 근데 딱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거야. 이거를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는 우버의 영업이 불법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가능성이 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어야 하겠죠. 아무튼 뭐 이더리움 이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슬슬 바람잡이 국면이 좀 포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A16G의 창업자 마크 안데르센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전을 멈췄다, 개발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될 때다. 이더리움이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될 건데, 뭐 다시 말하면 웹3 비즈니스를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디파이, 메타버스 이런 게 이더리움 위에서 가능하지 비트코인 위에서 가능한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근데 이걸 뭐 비트코인의 공격 논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웹3 비즈니스, 디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 멀티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은 더 성장을 하겠죠. 더 성장해야 되고 이런 대장들이 잘 성장을 해줘야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디파이 부분에서 이런 거 종합 블록체인 NFT 이런 거에서 이더리움이 좀 먹고 들어가고 리플이 글로벌 실시간 송금과 관련해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리플이 또 XRP 레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거잖아요. XRP 레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또 리플도 리플 나름대로 이제 XRP 레저가 종합 플랫폼화 돼 가는 그런 과정을 좀 의미 있게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의 대장들이 각각의 모양새들을 잘 뿌려가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주목도를 좀 끌기 시작했으니까 이더리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슬슬 조금 한 번 정도는
이더리움이 좀 시동이 걸릴 때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조금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기대감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